다음 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계약 체결 기법인가요? 최 부장님도 가입하셨습니다. 근데 인사팀의 최 부장님도. 예화법이죠. 네.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그 쏠림 현상이 꽤 있어요. 그래서 누구는 했는데 나도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영업을 할 때 보시면 특정 지역을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만 지금 강남에서 가장 핫한 상품이 바로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화법. 네. 다음 1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재무설계 절차인데요.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자산부채 상태표는 뭐죠? 특정 시점이죠. 일정 기간이 아니라 현금 흐름표가 일정 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하는 거고, 자산부채 상태표는 예를 들어서 12월 31일 당신의 자산은 부채가 이렇게 있네요. 그럼 순자산은 이 정도. 그렇죠. 일정 기간, 여기서 틀렸죠. 특정 시점. 고객 감성을 자극하여. 네, 좋은 말이네요. 그 다음에 긍정적 피드백과 발전적 피드백을 병용해야 된다. 좋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입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유망 고객이 아니다. 잔인하지만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영업은 손가락 빨자고 하는 게 아니죠. 먹고 살려고 다 하는 건데, 영업도. 가입할 능력이 안 되면 안타깝지만 제 고객은 아닌 거죠. 자, 평균적인 DM보다, DM이라는 게 뭐죠? 쉽게 말하면 편지 같은 거죠. 예. 특화된 DM을 사용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DM이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똑같은 내용을 쫙 뿌리게 되면 효과가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손편지를 따로 쓴다거나 힘들지만 그런 것들이 마케팅 효력이 크겠죠. 1번이 정답. 다음 1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생산요소 공급의 주체는 가게입니다. 가게. 생산 주체는 기업. 그리고 공공재를 공급하는 게 정부. 그 다음에 해외 중앙미가 있겠죠. 다음 1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기업 부분에 국내 총투자 지출에 대해 미치는 영향, 생산물 시장에서 옳은 것은 무엇인가요? 자, 기술이 발전하면 어떻습니까? 일단은 공급에 영향을 미치고 수요 측면에서는 좌측이 아니라 늘어날 확률이 높은 거죠.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 있는데 굉장히 접었다 폈다 하는 게 새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기하기도 하고. 일단은 생산에 영향을 미치지만 수요도 늘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우측으로 이동한다. 자,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투자 지출이 감소가 아니라 늘어나겠죠. 소득이 증가하면 투자가 늘는 건 당연할 거고요. 이자율이 상승하면, 실질 이자율이든 간에 총수요 곡선이 좌측이 맞죠. 그렇죠. 왜 그런가요? 이자율이 늘어나면 비용 부담이 커지니까 위축이 되겠죠. 좌측으로 이동한다. 이게 맞는 말이죠.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물가 상승 기대는 투자 지출과 음의 관계이다. 잘 보시면 물가 상승의 기대입니다. 물가가 오를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투자 지출이 그렇죠. 음의 관계가 아니라 양의 관계가 되겠죠. 양의 관계. 물가가 오를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투자가 더 늘어나겠죠. 물가가 오르면 물건을 똑같은 양을 팔더라도 매출이 더 늘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지출이 양의 관계에 있을 거고요. 조세 분담이 증가, 즉 세금이 늘어날 것 같은데 투자 지출이 늘진 않겠죠. 조세 부담이 커질수록 투자 지출이 줄겠죠. 정답은 3번. 다음 1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노동시장에 관한 설명인데요.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자, 실질 임금은 여가에 대한 기회비용이다. 말이 참 어렵지만 재밌는 말이죠. 그래서 임금이 높을수록 여가에 대한 기회비용이 커집니다. 즉 연봉이 1억이 넘어가는 사람은 1,000만 원 더 준다고 야근하자고 그러면 싫어합니다. 그런데 제가 연봉이 2천인데 1,000만 원 더 줄 테니까 야근하자고 그러면 땡큐 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임금이 클수록 쉬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이 커지는 거지. 네, 맞는 말이고요.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노동 공급 곡선은 고용량과 실질 임금의 평면에서 우상향한다. 우상향한다. 어떻습니까? 그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거 맞나요? 맞죠. 그러니까 공급 곡선이 여기다 그릴까요? 노동의 양이 있을 거고
노동의 양, 레이버의 양이 있을 거고 실질 임금이 있다고 보면 웨이지, 임금이 있다고 그러면 공급 곡선은 어떻습니까? 임금이 올라가면 네, 더 많이 일을 하려고 그러겠죠. 임금을 더 주면 일하는 사람이 더 늘어나겠지. 그래서 우상향한다. 맞는 말이고요. 실질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 공급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문장이 왜 틀렸는지 여러분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문장 읽다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을 공급하려는 사람이 많아지죠. 그런데 노동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곡선상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곡선상에서 움직이는 거죠. 이 곡선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팩터의 함수관계잖아요. 임금이 늘면 노동하려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반대로 고용은 줄어들겠지. 임금이 오르면 수요는 줄어들겠지. 비싸지니까. 그 중간에서 균형점을 찾아가는 거니까 3번 질문 조심하셔야 돼요. 이 두 팩터 안에서 움직이는 건 뭐예요? 곡선상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3번이 정답. 자, 노동의 한계 생산량은 체감하면서 늘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 수요가 감소하는 거고요. 노동시장에서 완전 고용이 달성되어 생산한 총생산을 잠재 GDP라고 한다. 그래서 국가 경제 정책의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이 잠재 GDP를 계속 늘려가는 게 요게 정부 정책을 펼치는 사람의 가장 큰 목표가 되겠죠. 정답은 3번. 잠깐 실수하면 놓칠 수 있는 문제니까 주의하시고요. 다음 1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인플레이션 문제점에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자, 인플레이션이 꼭 나쁜 건 아니라고 그랬죠. 자본주의가 성숙하면 발전할수록 인플레이션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뭐가 나쁜 거냐? 굉장히 그러니까 급한, 굉장히 물가가 폭등하거나 이런 게 문제인 거죠. 경제 성장에 맞춰서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는 자연스럽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범위를 벗어난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고요. 효율적 자원 배분을 어렵게 하는 거죠. 특히나 물가가 급등하게 되면 뭐 경제가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중앙은행의 정책 목표 1등이 뭐예요? 물가 안정이에요. 일정 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게 2%다 그러면 물가가 2% 이내에서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제어하는 게 중앙은행의 목표. 조세를 체계로 변화시키고 근로율을 떨어뜨리죠. 왜냐하면 실질 구매율을 떨어뜨리니까. 네. 특히나 물가가 급히 오르게 되면 근로율이 떨어지죠. 벌어봐야 구매력이 떨어지니까 근로율이 확 떨어지죠. 자, 그리고 실물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이 아니라 뭐죠? 이 물건의 가격,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물건의 가격이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물 보유를 하려고 그러죠, 사람들이. 그래서 현금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을 줄이기 위한 거죠.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물가가 오르게 되면 나의 구매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죠. 그거를 줄이기 위한 비용이 발생이 되는 거지. 그렇죠? 실물 보유가 아니라 현금 보유. 이렇게 바꿔야 맞는 문장이 되겠고요. 자, 채무자에게 부를 재분배시킨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100만 원을 빌려서 100만 원을 갚을 때 물가가 많이 오르게 되면 그 100만 원의 실질 구매액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채무자에게 좀 더 유리한 거죠.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정답은 4번. 1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자연실험률의 경제지금입니다.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잠재 GDP 수준에서 발생하는 실업률. 자연실업률. 자연실업률 수준에서 상충관계는 없다.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좋습니다. 자, 자연실업률 하. 장기 필립스 곡선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평면에서 수평이다.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율은 뭐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실업률이 unemployment rate겠지. 뭐 어쨌든 이렇게 하시면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이렇게 단계는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즉 상반관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정책적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실업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실업을 줄이려고 보면 뭐가 올라가죠? 물가가 오르는 피해가 있는 거죠. 실업률을 잘 줄이려고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물가가 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반비례 관계에 있는데 자연실업률 하에서는 이게 물론 고전학파의 논리이 나오는 이게 수직으로죠. 그래서 수평이 아니라 수직. 즉 고전학파 논리는 뭐냐면 우리가 실업률을 찾기 위해서 자꾸 정책을 펼치는데 물가만 올린다는 거죠.
자연실험률 하나에서는. 그러니까 내버려 두라는 논리인 거죠. 장기적으로. 그래서 수평이 아니라 수직이 됩니다. 수직. 섣부른 실업 정책을 실업률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펼치지 마라. 고전학파의 논리는 이런 거죠. 시장에 맡겨라. 그에 비해서 케인즈 학파의 논리는 뭐죠?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라. 유효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뭐 이런 어느 하나의 학파로 설명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수평이 아니라 수직이다. 3번이 정답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4번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자연실험률은 구조적인 문제에 의해서는 바뀔 수 있는 거죠. 큰 틀에서. 정답은 3번. 다음 1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재정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자, 보시면 재정정책은 일단 누가 펼치는 거죠? 정부에서 펼치는 거죠. 네. 자, 국채를 중앙은행에 인수할 경우 구축 효과가 발생한다. 자, 일단 일반적인 재정정책, 즉 예를 들어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겠어. 그러면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국채를 발행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 국채를 중앙은행에 인수할 경우에는 시장에 있는 돈을 가져다 쓰는 게 아니라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구축 효과가 발생이 안 되는 거죠. 중앙은행이 인수하는 걸, 이걸 뭐라고 그러죠? 양적 완화라는 표현,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채권을 사들이면서 돈을 찍어내는 거예요,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화폐가 풀리게 되는 거지. 어쨌든 구축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구축 효과라는 게 뭐죠? 시장에서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땡겨가지고 시장에서 금리가 오르는, 그래서 실질적인 재정 정책의 효과가 반감이 되는 게 이게 구축 효과죠. 일단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를 중앙은행에서 인수했기 때문에 구축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 경기가 좋아지면 세금이 늘어서 자동 안정화 장치가 발동을 한다는 거죠. 경기가 안 좋으면 세금이 적게 거치니까 다행히 세수가 줄어들면서 이게 이제 가만히 내버려둬도 나름의 안전장치가 된다는 거죠. 국채를 공개시장에서 매각할 경우 소비의 평화화가 발생한다. 국채를 금융시장에서 발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금을 땡겨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의 탄력성, 그렇죠. 변동성이 줄어든다는 거죠. 조세를 통해서 재원을 조달할 경우에는 불안정 구축 효과가 발생한다. 문장이 좀 어려운데 이런 거죠.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소비 성향이 있잖아요. 그 소비 성향, 즉 100원을 뺏어간다고 해서 소비가 100원이 그대로 줄어드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차피 100원 가지고 전부 소비할 건 아니었으니까 100원이라는 거 있다고 그러면 그래서 70% 남으면 70%를 소비했겠죠. 즉 불안정 구축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문장이고요. 재정흑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정부에서 걷어들인 세금을 다 안 쓰고 남기는 경우, 그것도 예금이 될 거 아니에요? 정부에 예금이 되니까 피드백 효과가 발생하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재정정책을 펼쳐가지고 경기를 부양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당연히 떨어지겠죠. 총수요는 감소한다. 그래서 경기를 부양할 때는 재정 적자를 일으키죠. 정부가 흑자가 아니라. 일단 정답은 1번.